오늘 중부 여성발전센터 커마 2급 자격증 집중 대비반 첫날 개강하는 날입니다. 수업은 요약집으로 먼저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요약집 공부하고 실기 수업 할 거고요. 수업 패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2주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12주 수업인데 1주에서부터 7주까지는 기본 수업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8주차에서부터 8주부터 10주까지 거기까지는 필기 시험 대비해서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센터하고 교육과정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하고 12주차 요거는 이제 실기시험 대비해서 관연도 문제를 풀 겁니다. 기본 수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필기하고 실기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필기시험에도 이론적인 것만 나오지 않고 엑셀도 나온단 말이에요. 엑셀도 배우셔야 되거든요. 엑셀은 기본적인 걸 모르시면 실기시험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필기시험 대비, 실기시험 대비 겸 해가지고 기본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주간 공부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는 필기 공부할 거고요. 컴퓨터 일반적인 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대비는 실기에 관한 거는 우리가 1시간 정도 수업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 좀 빨리빨리 진행을 나가면 7주에 끝나고요. 조금 부연 설명 많이 하면 8주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관연도 문제 풀이를 또 모자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타이트하게 하는데 빼먹지 않고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양이 굉장히 짧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7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갖고 하는 건 아니라 우리 그 실기책의 앞부분 엑셀의 일반적인 거 커마리 실기시험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는 7주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는요, 복습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돼요. 복습을 안 하시면은 못 따라오실 수도 있으니까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재 보시면은요, 4페이지입니다. 핵심 요약 및 대표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온 게 컴퓨터 1과목이 있죠. 이 과목은 엑셀 1반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1반에 대해서 20문제가 나오고요. 엑셀 1반이 20문제 나옵니다. 총 40문제, 40분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8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과목당 8개 이상을 맞추고 합이 24개 이상. 자, 메모를 잠깐 해드릴까요? 필기시험은 컴퓨터 1반 20문제,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 1반. 스프레드 시트 1반이라는 게 엑셀 1반이죠. 그렇죠? 20문제. 이 중에 각각 8개 이상 합이 24개 이상 맞아야만이 필기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60% 각각 8개 이상이면 40%입니다. 40% 이상을 맞춰야 되고 합이 60% 이상을 돼요. 안 그러면 과목 과락 제도에 걸려요. 하나 7개 맞추고 하나 20개 맞추면 27개잖아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죠? 8개 이상은 맞춰야 되고 8개, 뭐 20개, 28개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합격을 한다든지. 제일 좋은 거는 뭐 한 13개, 14개 이렇게 맞추면 좋죠. 그럼 28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14개 정도 이렇게 균형적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고요. 어떤 분은 엑셀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컴퓨터 일반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 컴퓨터 일반을 막말로 죽 쏘는 사람이 있고 엑셀에서 완전히 죽 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게 어디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엑셀은 직접 만져보니까 좀 그게 이해가 빨라요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생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에이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하고 그냥 잘 외우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일반 문제는 쉽죠. 엑셀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컴퓨터 일반은 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공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이 새로 나오면은요, 컴퓨터 일반 이론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저는 거기 실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론은 뭐 어렵지 않게. 예전에 그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라고 있어요.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가지고 시험 보는 거예요. 필기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에 관한 문제가 4문제 나와요.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니까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이. 그래가지고 120문제를 뽑았어요. 관련도 문제를. 그래서 이틀 동안 공부했습니다. 120문제를 아예 딸딸딸 외우다시피. 그런데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디자인적인 요소들, 그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용어들. 그러면 또 인터넷 찾아봐야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책 찾아가지고 보면서 메모 좀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있었는지 60문제 시험 봤는데 딱 36개 맞춰서 60%로 합격을 했어요. 필기. 근데 실기는 안 봤어요. 그땐 포토샵을 한 번도 안 해봤던 시절이거든. 포토샵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포토샵을 어떻게 하는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실기 시험은 안 봤어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필기만 한번 봐보자. 도대체 뭐길래. 근데 컴퓨터 문제 딱 4문제 나왔는데 다 맞췄죠. 4문제는. 나머지 56문제 이거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합격이 되더라고요. 이틀 동안 그냥 막 탁 집중해서 하니까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막 떠들면서 수업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용어부터 좀 볼게요. 최신 윈도우즈 그랬는데 최신 윈도우즈가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윈도우즈 7이죠.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현재 최신 윈도우는 윈도우 12까지 나왔어요. 10.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윈도우즈 최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윈도우즈 XP 이상. 윈도우즈 98, 95 이거는 묵은 거. 그리고 XP, 윈도우 7,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뭐 8, 뭐 이런 거 있잖아요. 8.1, 10 이런 거. 이게 최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GUI 환경이라고 하는 요거는 모든 윈도우가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최신 윈도우의 특징하면 참 애매합니다. 솔직히. 예.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GUI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과거에는 키보드로 명령을 걸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은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 이거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그것이 GUI 환경이다. 이런 겁니다. 어렵지는 않은 용어예요. 예. 선저명 멀티태스킹.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엑셀이라는 작업도 하고 파워포인트라는 작업도 하고 포토샵이라는 작업을 한꺼번에 실행을 해 놓죠. 근데 엑셀을 할 때는 엑셀을 하고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만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포토샵 하면서 엑셀 할 수 있어요? 마우스 2개를 꽂아가지고 왼쪽 마우스는 엑셀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는 파워포인트를 합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멀티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멀티 프로그래밍.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써요. 한 대를. 그래서 각자가 각자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겁니다. 본체 하나를 가지고. 근데 우리 PC는 어때요? 사용자는 한 명이죠. 이 사용자 하나가 인터넷 열어놓고 엑셀 열어놓고 아리안글 열어놓고 사용하는 거죠. 멀티 프로그래밍처럼 보이지만 엑셀 할 때는 엑셀만 하고 인터넷 할 때는 인터넷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멀티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지 않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작업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열어놓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걔네들끼리 충돌이 나요.
잘못하면 충돌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충돌되는 요소를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운영체제, 윈도우가 해준다. 그걸 선점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윈도우 XP 이전에 윈도우 98까지는 비선점형이라고 해요. 비선점형. 프로그램들이 작업을 하다가 얘들끼리 충돌이 나면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잘못하면 멈춰버리죠? 그래서 화면이 파랗게 변해요.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윈도우 98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윈도우 XP서부터는 블루 스크린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면 안 떠요. 그 이유는 바로 운영체제 윈도우가 선점형을 해주더라 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애들이 싸우면 어른이 와서 말려주는 거죠. 그렇죠. 중지해주는 거죠. 그걸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예. 좀 어려운 용어예요. 이건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쉽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냐면 어떤 거를 꽂으면 플레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USB 메모리 꽂으면 새로운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뭐 삼성 무슨 USB 메모리 하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플러그 앤 플레이, PNP라 그래요. 뭐 삼성 프린터를 뭐를 연결을 USB 단자에다 꽂으면은 새로운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삼성 프린터 무슨 모델 장치를 인식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걸 PNP라고 한다. 과거에는 장치를 꽂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디스켓에다 꽂아가지고 얘는 프린터야, 얘는 USB 메모리야 하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설치하기 자체가. 그래서 PNP라는 기능이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OLE. 여러분, 아래 한글 써보셨죠? 엑셀을 제가 안 물어볼 테니까. 한글 2007 이런 거 써보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 거기에 사진 불러오는 거 해보셨어요? 이력서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사진을 불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장을 해서 보내죠. 그때 사진을 개체라 그래요. 한글 2007에서 표를 작성하거든요. 시간표 같은 거. 그것도 개체라 그래요. 키보드에서 글자를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개체라고 부르지 않는데 뭐 글맵시라든지 뭐 표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보드로 입력하는 거 말고 이런 것 나머지 이걸 다 본 개체라 그래.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를 문서 안에다가 포함시키느냐 포함 삽입을 다른 말로 포함이라고 해요. 포함 아니면 연결만 할 건지 사진을 집어넣는데 이 사진을 저장해서 보냈더니 저쪽에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연결만 해놓으면 내 컴퓨터에서는 내 사진이 있으니까 보이는데 문제는 저쪽 상대편 컴퓨터에는 내 사진이 없으니까 내 얼굴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는 링킹, 연결이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말의 한글에서 인터넷상에 어느 자료를 복사해서 붙이면 인터넷 그림이 붙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OLE 기능이라 그래요. OLE 기능이요, 윈도우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여기 GUI라고 하는 거는요, GUI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마우스로 어떤 거를 가져오기, 작업하기 편하게 만드는 인터페이스 방법입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스레인지 사용해 보셨죠? 가스레인지 사용할 때 과거에는 버튼을 누르면 따다다닥 해갖고 불꽃이 튀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이렇게 띠띠띠띠 돌리는. 그전에는 성냥불 켜서 붙였어.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면 성냥불 켜갖고 붙였었단 말이야. 지금도 식당에 가면은 가스라이터 긴 걸 해가지고 불 붙이잖아요. 그게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영업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가정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타리식으로 이렇게 따르르 돌리면 불꽃이 점화가 되는 거 있다가 그것도 귀찮으니까 버튼만 누르면 타타타닥 튀면서 불꽃이 튀죠. 대신에 건전지 뒤에 있어야 되지. 건전지가 없으면 불꽃이 안 튀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용자한테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문짝이 과거에는 어떻게 열리는지 아세요? 앞문은 저쪽으로 열리고 뒷문은 반대편에 열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근데 그러다 바람 불면 어떻게 돼? 문짝이 뒤로 제껴질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어때요? 문짝이? 다 그 앞쪽을 향해서 열리죠?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딱 잡아당기는 순간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문이 착 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과거보다 지금은 편리하게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대가 변하면 가요, 알아서. 그런데 실제 윈도우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이 바로 OLE. 얘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마우스를 클릭하면 뭐 할 거냐고. 문서를 만드는데 사진 하나 못 가져오면 꽝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못 했거든. 과거의 워드는 오로지 글자만 쓰는 거였단 말이야. 글자만. 그러다가 표 기능이 생성이 되고 그림 불러오는 기능이 생성이 되고 글맵시가 들어오는 거, 워드아트 불러오는 기능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예.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길게 쓸 수 있더라. 파일 이름을 길게. 과거에는 11자만 썼는데 지금은 255자까지 쓸 수 있다. 영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127자. 영어 두 글자가 우리말이나 한자로 한 글자예요. 1, 2, 3, 4 숫자 4개면 우리말로 기역, 니은 두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가 한자하고 우리나라 글자, 특히 아리안글에서 보면은 뭐 하트 모양, 당구장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특수기호들. 이런 것들은 일반 알파벳, 숫자나 알파벳보다 2배 커요. 자릿수가 큽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화폐 단위라든지 슬래시 기호라든지 콜론이라든지 별표라든지 물음표라든지 따옴표라든지 뭐 버티칼바라든지 부등호 기호들 있잖아요. 이런 특수 기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밑줄 아시죠? 밑줄. 특수 기호들은 파일명 또는 폴더명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원칙이에요. 특히 별표 또는 물음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진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라는 나라의 헌법에 딱 매겨져 있어요. 이 기호는 절대로 못 건드려요. 대신에 이거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밑줄 아시죠? 밑줄 빼기 말고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언더바라고 읽지 않고요. 언더스코어라고 읽어요. 정식 명칭이 언더스코어예요. 예. 어디 보면 언더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해시라고 읽어요. 해시. 그 SNS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해시태그 뭐 이런 거 할 때, 예. 샵 기호라고도 부르죠. 샵 우물정자라고도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도 우물정자 모르잖아. 한국이니까 우물정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해시라고 부르죠. 해시. 이런 기호들이 있어요. 이런 기호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거. 골뱅이라고 안 부르. 그냥 S-사인이라고 부릅니다. S-사인. at. 이런 몇 가지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간에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다. 왜냐면은요, 별표는 all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 물음표, 이거는 뭐냐면요, 특정 한 글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엑셀에서도 배울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에 대한 올바르게 설명한 건 뭐냐라고 했는데,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저쩌고
2번 새로운 장치를 설정하는 수동적으로 세팅만 수동이 아니죠. 자동이죠. 그렇죠. 3번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 그건 멀티태스크잖아요. 기존의 도스 시스템보다 수행 속도를 저해시키는 윈도우의 프로그램 수행 방식이다. 기존의 도스 시스템보다 수행 속도를 저해시키는 방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번이 맞는 말이죠. 1번이. 예. 2번 윈도우 7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했어요. 멀티스레드 기법 이름 멀티스레드 이것도 어려운 거 나왔네. 그렇죠? 멀티스레드는 뭘까요? 우리가 작업을 하죠.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인터넷 네 가지 작업을 하면 전담하는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 컴퓨터 안에 CPU라는 게 있어요. CPU.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CPU가 과거에는 코어가 하나였어요. 코어라는 말이 심장인데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근데 4기통 엔진, 2기통 엔진 이거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1기통이야 무조건. 엔진 하나가. 즉 말 한 마리가 마차를 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 같은 경우는요. 마차는 마차인데 CPU인데 말 4마리가 끄는 마차야. 코어가 4개야. 코어가. 그러면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4마리가 끌면 힘이 좋겠죠? 힘이 강하단 말이야. 근데 이 코어 하나가 하나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 코어 하나가. 말 4마리가 마차를 끄는데 마차를 빼내면 그 말 한 마리가 사람을 하나씩 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작업, 단위 작업인데 코어 하나가 하나의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코어 하나가 2개의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말 한 마리에 2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지. 한 마리만 태울 수 있는 말이냐 2마리까지 태울 수 있는 말이냐 이거죠. 2마리를 태우면 더 많이 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CPU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그 CPU가 어떤 CPU냐를 봐야 돼요. 코어가 4개냐 근데 코어 하나당 스레드를 2개씩 맡을 수 있느냐. 즉 코어가 4개인데 스레드도 4개냐 아니면 코어가 4개인데 스레드가 8개냐 이런 거.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현존하는 CPU 중에서는 코어가 12개짜리가 있어요. 12개짜리. 12개짜리인데 스레드가 24개야. 그러면 이 컴퓨터는 24가지 작업을 실행시켜 놓으면 24가지가 독립적으로 다 작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용하는 게 갤럭시 S3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스마트폰입니다. 얘가 쿼드 코어예요. 코어가 4개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카톡 실행해 놓고 네이버 실행해 놓고 밴드 실행해 놓고 뭐 다른 거 게임 실행해 놓으면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CPU가 각각의 4가지 업무를 독립적으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코어가. 그러면 제가 갤럭시 S3인데 여러분 갖고 계신 스마트폰은 저보다 다 좋으실 거 아니에요. 갤럭시 S4 옥타코어예요. 옥타코어. 8개란 말이야. 코어가 8개. 그럼 최소한의 스레드가 8개란 얘기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 신상이야. 이거 되게 좋아. 라는 것도 좋지만 코어가 몇 개인지 스레드는 몇 개까지 처리가 되는지 그다음에 자체 메모리를 얼마큼 쓰는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1번 멀티스레드 기법을 통해서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잘못 수행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켜 다른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선저명 멀티태스킹인데 비선저명이라 그랬네. 그렇죠? 두 번째가 틀린 말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예. 이거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거기 몇 년도에 나온 문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새로운 기능을 좀 볼게요. 새로운 기능.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라이브러리라는 거는요, 여기 내 컴퓨터에 가보면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나와요. 라이브러리. 이 화면은 많이 보셨죠? 그럼 문서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도 보면 내 문서가 있어요.
이 내문서랑 문서는 다른 애예요. 내문서 왼쪽에 보면 하얀색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클릭해보면 내문서, 공용문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때 이 내문서가 이 아래에 있는 내문서랑 같은 애예요. 그럼 저 위에 있는 문서는 뭐냐? 내문서, 공용문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냥 문서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여기 아현동에 그 평생교육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애옥의 역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아현도서관이라고 불렸던데. 거기 가면 도서관이 있잖아요. 저기 도서 열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회, 정치, 문화 이 세 가지를 좋아해요. 그러면 사회, 정치, 문화를 이정민이 좋아하는 곳하고 표시를 해놓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뭐 홍길동이 좋아하는 곳 봤더니 거기는 체육, 연애, 뭐 역사 이런 거래. 그럼 폴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폴더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 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곳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묶어서. 내문서는 내문서 하나인데 공용문서도 공용문서 하나인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냥 문서라고 칭하자. 그럼 여기다가 또 다른 폴더를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USB 메모리에 있는 어느 폴더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문서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도서관처럼 여러 가지를 한 곳에 묶어가지고 하나로 처리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편리하게는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개념으로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솔직히.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거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홈그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홈그룹이 없네요. 그렇죠? 여기 홈그룹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번 가볼게요. 홈그룹이 왜 없는가. 원래 네트워크 어디로 갔지? 네트워크 속성 회사 네트워크로 되어 있네. 이게 회사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면 홈그룹이 안 떠요. 이 회사 네트워크를 홈 네트워크로 바꿔야 돼. 홈 네트워크로 바꿔야 돼. 그러면 좀 이따가 이 컴퓨터 안에 홈그룹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이 안에. 이게 지금 아직 안 떴죠? 홈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나요? 오케이. 홈 네트워크라고 뜨고 이렇게 이제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홈그룹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 근데 아까 그 암호 나왔었죠? 암호. 이 암호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컴퓨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컴퓨터를 먼저 홈그룹으로 만들어서 홈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이 암호를 다른 컴퓨터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기 있지 않습니까? 유무선 공유기 있잖아요. 그 공유를 통해서 여러 대 컴퓨터가 유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그 컴퓨터들이 홈 네트워크라는 거로 묶여요. 홈그룹이라는 거로 묶여. 이렇게 홈그룹으로. 얘를 클릭해 보잖아요. 여기 클릭해 보면 지금은 저 혼자 있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가 쓰는 컴퓨터, 노트북, 그 다음에 애들이 쓰는 데스크탑, 노트북, 애엄마 쓰는 거 다 쭉 컴퓨터들이 연결이 돼서 나와요. 그럼 제가 거기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다 보낼 수도 있고요. 받아올 수도 있고. 예. 근데 홈에서만 돼요. 회사에서는 안 되고. 아까 회사 어떻게 했다고? 여기.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속성. 네트워크, 바탕화면에 네트워크 있죠? 오른쪽 누르고 속성.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여기 홈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회사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면 얘를 클릭해서 홈으로 바꾸세요. 그럼 시간이 좀 경과되면서 홈 네트워크로 바뀝니다.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직장에서는 홈 네트워크를 안 하고 그냥 회사 네트워크를 따로 쓰죠.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 홈그룹으로 결성이 되면은요, 아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건너방, 자네들 방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프린터를 인쇄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요. 편해요. 예.
자, 그 다음에 64비트. 64비트는 뭐냐면은 윈도우즈가 32비트로 되어 있는 윈도우즈가 있고 64비트로 된 윈도우즈가 있어요. 두 가지를 팔아요. MS사에서. 근데 32비트로 되어 있는 윈도우보다는 64비트로 되어 있는 윈도우를 설치하면 컴퓨터가 빨리 움직입니다. 단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근데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아도 다 32비트야. 전 세계 모든 윈도우 XP는 다 32비트 하나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티코 같은 컴퓨터도 있고 벤츠 같은 컴퓨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32비트로 돌다 보니까 성능이 좋아도 그냥 그저 그렇고 성능이 나빠도 잘 돌아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는 좀 더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64비트로 된 윈도우를 새로 개발했어요. 예. 그래서 사용을 하면은 훨씬 빨리 움직입니다. 훨씬 빨리 움직여요. 저 건너편 303호 강의실은 64비트 윈도우고요. 우리 이 강의실은 306 강의실은 32비트 윈도우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요.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 보이세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속성. 그럼 이렇게 떠요. 여기에 32비트 운영체제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떠요. 기계는 이게 더 좋은 건데 컴퓨터는 저 건너편 강의실도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얼마큼 좋으냐? 한 더블 이상 좋아요. 저쪽이 벤츠? 그럼 여기는 리무진이야. 방탄 리무진 이런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4세대 컴퓨터입니다. 4세대 컴퓨터예요. 그런데 윈도우가 저렴한 윈도우가 깔려가지고 발휘를 못해요. 100이라는 힘을 갖고 있는 애인데 50도 못 쓰고 있어.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점프 목록이라는 말이 뭐 점프 목록. 점프 목록 한번 볼게요. 이게 점프 목록이에요. 시작 버튼 눌러보세요. 시작이 어딘지 아시죠? 제일 하단에 보면 동글뱅이 있지 않습니까?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나요? 여기 보면 삼각형 기호들이 떠요. 이렇게 이런 거 삼각형 기호들 보이세요? 이렇게 이거 이게 바로 점프 목록인데요. 여기 제가 한글 2010 가보니까는요, 모의고사 2회 답안, 1회 답안,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띡 누르면, 열리네. 열리잖아요, 이렇게. 편하겠죠, 그러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점프 목록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 보관하는 개수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수를 한정 10개로 정해져 있는데 11번째 거를 딱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실행했던 첫 번째 게 밀려나가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거 모의고사 3회 답안 이게 중요한 거거든. 밀려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앞정을 콩 누르면 고정돼요. 이렇게 앞정을 누르면 고정이 돼. 이렇게. 그럼 앞정을 다시 누르면 이제 목록에서 고정돼서 빠지는 거죠.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죠? 직전에 뭐를 사용했느냐 하고 쭉 보이는 겁니다.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단축 고정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불필요한 걸 좀 제거할 텐데요. 자, 저기 보시면 시작 버튼 누르시면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제일 밑에 가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많은 걸 다 설치했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는 자주 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 2007을 실행했단 말이에요. 한글 2010을 실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 목록 안에 보여요. 기본적으로 10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랑 좀 달리 나오시죠? 저는 좀 글자가 작게 나오고 여러분 크게 나오죠? 저는 좀 개수를 늘려놓은 거고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저기 상단에 보면은요, 요렇게 여기 줄이 쳐져 있나? 하나 줄이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줄이 하나 쳐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자주 쓰는 애들, 여기는 자주 안 쓰는 애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에 사용했던 애들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다 그랬죠. 10개면 10개, 20개, 20개. 내가 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19번째 어떤 프로그램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실행했던 프로그램이 또 사라져요. 근데 그 중에 엑셀 2007은 자주 쓰는 거거든. 그럼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메뉴에 고정! 그럼 얘가 올라가요, 위로. 그 줄 위로 올라가요. 자주 쓰는 애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메뉴 고정하면 얘가 올라간다고. 줄 위로. 아니면 마우스를 끌어다 이렇게 올리시면 얘를 끌어다가 얘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 애들은 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위치도 막 바뀌어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순서는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엑셀 2013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여기다 고정시켜 놓으면 이 목록은 안 없어지거든요. 아까 점프 목록에서 고정하는 것처럼 고정하듯이 이렇게 고정하듯이 여기 있는 것들은 안 없어지는 거. 여기 있는 것들 아래에 있는 애들은 사용하다 보면 이제 지나가져 버릴 수도 있죠. 여기 있는 건 안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프로그램 단추 고정이라는 거죠.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작업 표시를 클릭하지 않고도,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밑에 인터넷을 실행해 놨어요. 인터넷 메모장도 실행해 놨죠. 자,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살짝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위에요. 얘를 클릭하는 순간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릭하지 않고도 쓱 갖다 대면 보이시죠?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이건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안 보여드릴 거고요. 요거를 갖다 대고 마우스를 뜩 움직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교환이죠. 이거 교환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펼쳐지죠? 밑에야. 클릭하지 않고도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어로 전환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모장을 제가 실행해 놓았는데 얘를 마우스로요, 작업 표시, 제목 표시라고 그러나요? 여기요? 제일 위에 줄 잡아서 흔들어 볼게요. 다 내려갔죠? 다시 흔들어 볼게요. 올라오죠? 그렇죠? 올라와요. 되게 편해요. 마우스로 흔들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에어로 쉐이크라 그래. 에어로 쉐이크. 흔들어 주세요, 이거지. 자,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볼게요. 얘를 자, 마우스로 잡아 당기면 뚝 떨어져요, 화면이요. 얘를 마우스로 쭉 끌고 가다가 왼쪽 벽이 있죠. 왼쪽 벽에다가 이 마우스 포인터가 딱 닿게끔 움직이면 화면 절반. 얘도 끌고 오른쪽 벽에다, 여기 오른쪽 벽에 붙겠죠? 오른쪽 절반. 하고 좌우가 반반 나눠져요. 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얘를 다시 내려가지고 천장, 저 위에다가 갖다 붙여 올리면 전체 창. 얘도 저 위에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전체 창. 얘를 내리면 이전 창.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요거 누르면 전체 창, 누르면 이전 창이죠? 이건 95년도 기술입니다. 여기 작업 표시 있잖아요. 제목 표시줄, 작업 표시를. 제목 표시를 더블 클릭해도 커지고 더블 클릭하면 줄어들어요. 이거는 98년도 기술. 그러니까 근데 갖다 붙이면 또 잡아 당기면 왼쪽에다 붙이고 또 오른쪽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몇 년도 기술? 여기 보니까는 에어로 스냅이라고 되어 있죠. 에어로 스냅. 이건 이제 XP, 윈도우 7 2007년도 기술. 윈도우 XP는 2001년 가을에 나왔어요. 2002년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윈도우 7은 2007년도 판이고요. 윈도우 2007년에 비스타 나왔고, 2009년에 윈도우 7 나왔고, 2011년인가 윈도우 8 나왔죠. 그리고 2015년에 윈도우 10 나왔고요. 자, 에어로 쉐이크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오른쪽 끝머리에 가시면 제일 오른쪽 끝에 시간하고 날짜 보이나요? 그 시간하고 날짜 보이는 그 오른쪽에 조그만 네모가 있을 거예요. 직사각형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는 네모가 보이죠. 그렇죠? 게다가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어떻게 됐어요? 자, 인터넷 창은요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요. 인터넷 창은 요만하게 만들고, 요건 잠깐 내려놓고, 메모장은 요만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딱 갖다 대는 순간 각각 크기가 이렇게 펼쳐 보이죠? 보여주면서 바탕화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메모장, 여기는 인터넷,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하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 솔직히 이런 기술을 지원하려면 에어로 피크라든지 에어로 쉐이크 기능을 쓰려면 좋아야 되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아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래된 컴퓨터들은, 성능이 안 좋은 애들은 이게 버거워요. 그럼 에어로 쉐이크나 피크나 에어로 스냅 같은 걸 우리 모르고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이런 걸 오늘 처음 보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생 모르고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에어로 기능을 빼버릴 수 있어요. 윈도우상에서 안 하겠다. 그럼 컴퓨터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런 기능을 작동시키려고 컴퓨터가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굳이 모르고 살았다면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능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7을 사용하는 컴퓨터는요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안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다 기능을 빼버렸어. 꼭 필요한 기능만 만들어 놓은 게 윈도우 8입니다. 윈도우 8은 그냥 컴퓨터만 있으면 돼. 성능이 좋지 않아도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성능이 좋으면 더 잘 돌지만, 윈도우 7은 성능이 안 좋으면 오래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7과 8을 혼합시켜서 장점만 모아놓은 게 윈도우 10이에요. 윈도우 10이 써보시는 분들은 좋다 라는 분도 있고, 불편해 라는 분도 있어요. 그 불편해 라는 이유는 윈도우 7하고 다르고 윈도우 8하고 다르잖아요. 모양새가, 인터페이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편해 라고 하는 거지,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성능보다 더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예. 쓰시면 좋아요. 자, 자녀보호 기능도 있어요. 자녀보호 기능도 있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가젯 기능도 있고요. 캡처 도구 기능도 있고요. 캡처는 뭐냐면 화면의 일부나 전체를 파일로 저장하는 거, 파일로. HTML로 저장하든 JPG나 PNG 같은 이미지로 저장을 하든 하여튼 파일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스티커 메모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 윈도우 미디어 센터라는 것도 있고, DVD 메이커도 있고, 디펜더도 있고. 디펜더는 백신 기능입니다. 백신 기능이에요.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험지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1.0에서 7.9까지 표시한다. 성능이 제일 나쁜 애는 1.0, 제일 좋은 애는 7.9. 근데 보기에 뭐로 나오냐면 1.0에서 10.0까지 표시합니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그러잖아요. 0점에서 100점 사이, 10점에서 100점 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1에서 7.9까지. 특이한 숫자예요.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터치 모니터 기능을 지원해요. 터치 모니터. 모니터가 터치가 되는 모니터를 구매하시면 윈도우 상에서 그냥 모니터를 가지고 터치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디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USB 메모리를 컴퓨터 뒷면에다 아예 꽂아놓고 쓰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 켜질 때 빨리 켜집니다. 네,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실기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쉴게요.
한번 닫아보고요. 자,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요. 인터넷 실행해서 공부방으로 들어와 보세요. 공부방으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지금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H자만 딱 치면 제 홈페이지가 연결이 될 거예요. 기존에 여기서 쓰던 자료들이 있으니까. 안 돼 있으면 뭐 즐겨찾기에 있나 모르겠어요. 즐겨찾기에 이정민 원장의 디지털 서당이라고 있을 수 있으니까는 클릭하시면 되고요. 네,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수업하는 게 여기 있죠? 중간에 중부여성발전센터 커마리 2급 자격증 필기 실기 이거죠. 예. 자, 교재 필기 문제집과 실기책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죠? 자, 위에 보시면 길벗 커마리 2급 실습 파일 2016년 판이라고 돼서 22.15메가 짜리 다운로드 파일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걔를 클릭하셔가지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돼요. 근데 저처럼 여기 저장 명령을 걸었더니 2016년 판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zip 이라고 뜨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기수 때 공부하신 분들이. 일단은 무시하고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다운로드 받는 동안 인터넷 내려놓으시고요. 인터넷 내려놓으시고 내 컴퓨터로 가보세요. 그럼 어디 있냐면은 여기 즐겨찾기 혹시 요거 있는 분 요거 보세요. 요거 길벗 커마리 2급 실습 파일 2016년 판이라고 혹시 돼 있는 분 요렇게 즐겨찾기에 요런 게 있는지 좀 한번 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죠.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해 버리시면 돼요. 만드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자, 다운로드에 가시면 요렇게 지금 기존에 하나 쓰는 게 있고 집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압축 파일이 있나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압축 파일. 기존에 있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되고요. 저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한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저 같은 사람은 다운로드 안 해도 돼요. 취소 누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분들은 취소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없애세요. 폴더는 없애세요. 폴더는 없애세요. 여기 2015년 2회 모의고사, 2015년 3회 모의고사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있으신 분들은 폴더가 있으신 분들은 폴더만 지우세요. 파일은 지우지 마시고요. 폴더만 지우세요. 그러면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는 길벗 커마리 2급 실습 파일 2016년 판.zip이라는 파일 하나만 있으시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모의고사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셔도 되고 이렇게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현재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모양새가 저처럼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고 다운로드 중인 경우에는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저처럼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하고 뜰 겁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 되신 분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풀기를 하시는데 잘 보세요. 제일 긴 압축 풀기 중에 제일 긴 거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개가 없으면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 누르시면 되고 압축 풀기 여러 개가 있으신 분들은 제일 길게 나온 거 그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나서 압축이 풀리고 나면은 요건 닫으시면 되고요. 이때 업데이트 할 거냐 물어보면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처럼 이렇게 놓으시면 완성된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까는요. 지금 보시면은 압축 파일이 하나 있고요. 압축 파일을 풀어놓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풀어놓은 폴더 있죠. 폴더. 얘를 즐겨찾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즐겨찾기라는 글자 있잖아요.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딱 띄면 뭐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얘를 오른쪽 눌러서 제거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얘를 마우스로 쭉 끌어서 즐겨찾기라는 글자에다가 딱 놓으면은요 하나 생겨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즐겨찾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간들 위치를 기억시키는 거야. 여러분이 하루에 자주 다니는 데가 어디 있죠? 일단은 저는 화장실 자주 가요. 예, 화장실 장이 나빠도 자주 가는 게 아니라 세안 때문에 얼굴이 건조해져 갖고 세안을 하러 화장실에 자주 가는 편이에요. 집에서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중부에 오죠? 서부센터 가죠? 서초센터 가죠? 즐겨 찾는 데가 거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중부, 서부, 서초, 화장실 이렇게 체크해 놓은, 그러면 클릭하는 순간 글로 착, 클릭하는 순간 글로 가는 거지. 원래는 어디 있는 건데 여기에 요거 보이세요? 여기 강좌 녹화라는 거 있죠? 얘가 본래는 어디 있는 거냐면 제 US 메모리 강의 자료 밑에 안에 요 안에 강좌 녹화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까지 찾으러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컴퓨터 와서 US 메모리 찾아서 강의 자료 찾아서 강좌 녹화 찾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요것만 클릭하거든요. 탁 클릭하는 순간 일로 오거든. 자 보세요. 여기다가 요 클릭하는 순간 탁 글로 오거든. 이렇게 하는 게 즐겨찾기 기능이에요. 마치 인터넷처럼. 그럼 여기 이제 2016년판이 생겼으니까 클릭하는 순간 바로 착 펼쳐지죠? 펼쳐지죠. 단 주의사항 뭐냐면은요. 여기 있는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2013으로 열려요. 2013으로 열린다. 우리 2007로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2013으로 열어서 공부하시면 불편해요. 댁에서는 이거로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여기서만큼은 꼭 2007로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는 게 아니고 얘는 닫으세요. 바탕화면에 엑셀 2007 있을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불러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불러오는 연습을. 여기에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여기에서 여기 보이세요? 2016판 보이네. 클릭해서 01 섹션에 가서 01 섹션 문제를 열어서 이렇게 열어오는 연습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오피스 단추라는 거 있어요. 열기라고 있죠? 열기를 클릭하면 왼쪽에 저 꼭대기에 보면 길벗 커말 2급 하고 폴더 보이세요? 즐겨찾기 밑에 얘를 딱 클릭하는 순간 오죠. 일로. 안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야 하는데 다운로드 가서 거기서 얘를 열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얘를 클릭하는 순간 착 열린단 말이에요. 01 섹션에 가서 섹션 02 문제 더블 클릭. 섹션 02 문제 더블 클릭. 02 문제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공부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강의실에 2007도 있고 2013도 있잖아요. 2013을 나중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엑셀 화면 있지 않습니까? 엑셀에 있는 파일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하면은 2007로 열리는 게 아니라 2013으로 열리거든. 두 가지 버전 중에 상위 버전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화면이 달라요. 화면이 달라서 좀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2007을 실행해서 작업을 하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엑셀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엑셀을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러신 분도 있잖아요. 몇 분 계시나? 막 그냥 손 드세요. 이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한 분 빼놓고는 다 엑셀 해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저 한 분만 독선생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고 나면 쫙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건 아니고, 엑셀은 해봤지만 모르겠고, 맞아요. 어디까지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엑셀을. 예전에요, 파워포인트 전문가 과정을 했었어, 수업을. 그런데
20명 중에 진짜 두 사람은 잘하는 분이야. 나머지 18분이 문제야. 파워포인트 이렇게 실행해 봤대. 모르겠대. 닫았대. 해본 거야, 이게. 18분이 다 이 정도야. 파워포인트 해봤는데 몰라서 닫았대. 몇 글자 써봤는데 모르겠대. 그래서 닫았대. 그게 파워포인트 해본 사람이야. 파워포인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전문가 과장답게 잘하신 분 오셨구나 했더니 아니 18분은 진짜 안 해보신 분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파워포인트 엑셀을 해보긴 해봤는데 잘은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우리 이런 센터라든지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집체교육, 뭐 3개월 과정이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잘은 몰라도 본인이 좀 해보신 그 경험은 있으실 텐데,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엑셀을 실행해 놨는데 뭐 입력은 해봤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닫았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자, 제일 위에 볼게요. 제일 위에. 북원 하고 돼 있어요. 북원. 맞습니까? 여기를 제목 표시이라 그래요. 제목 표시. 저 위에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목이 나타나는 표시줄이라고. 저 오른쪽 끝에 뭐가 있죠? 닫기 뭐 이런 거 있죠? 이전 크기 뭐 이런 거. 닫기 이런 거 아시죠? 이건 창 조절 단추라 그래요. 뭐 이거 시험에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창 조절 단추가 두 개가 있어요. 빨간 동네가 하나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는 동네가 있죠. 위에 있는 거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창이고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거기서 사용하는 엑셀 데이터 창이에요. 하나는 프로그램 창, 하나는 데이터 창. 그래서 창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창은 건들지 마시고 위에 있는 창도 이렇게 놓지 마시고 무조건 크게 놓고 보시면 되고, 크게 놓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여기 오피스 단추라고 있을 거예요.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동그란 거예요. 오피스 단추 보셨어요? 얘가 파일이란 메뉴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일 위 앞에가 파일이란 메뉴가 있어요. 그래, 편집, 서식, 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2007을 새로 만들면서 멋있게 만든다고 파일이란 메뉴를 없앴어요. 그리고 오피스 단추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클릭해보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인쇄 이런 파일 메뉴랑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오피스 단추 누르세요 라고 하면 어딘지 착 클릭하셔야 돼요. 자, 오피스 단추 위에 보시면 이런 잘잘한 조그만 아이콘들 보이세요? 저장 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보이시는데 그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내려가는 화살표 목록 있죠? 요 화살표 그림 있잖아요. 얘를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펼침 목록이냐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해주는 펼침 목록이에요. 클릭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기타 명령 가보세요. 기타 명령. 기타 명령을 가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 제일 밑에 오른쪽 밑에 원래대로라고 있어요? 원래대로 한번 눌러보세요. 예 누르시면 오른쪽에 3가지만 남을 거예요. 오른쪽에 3가지만 하셨어요?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 메뉴예요. 그러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뭐냐 이거지. 기본적으로 홈, 삽입 이런 메뉴 있죠. 메뉴판 클릭해 보세요. 개발 도구까지. 개발 도구 없으신 분도 있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클릭해 보시면 무슨 메뉴가 나오잖아요. 이런 메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 그래요. 뭐라고요? 리본. 예전에 타자기 같은 거를 딱 좀 먹지 같은 게 리본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메뉴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나왔거든. 위에서 아래로 펼쳐졌어요. 이거를 폴다운 메뉴라 그래요. 잡아 당기는 메뉴. 그런데 2007년에 가면서 뭐로 바뀌었냐면 메뉴를 클릭하면 옆으로 촥 펼쳐지는 리본 메뉴라는 구조로 바꿨어요. 이게 처음에 낯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모든 메뉴들은 다 클릭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거든. 근데 얘는 옆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불편해.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안에 메뉴가 엄청나게 많은데 엑셀이라는 전체 메뉴 중에서 일부만 나온 거예요. 엑셀이라는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것만 여기다 넣어놨어요. 많이 안 쓰더라도 중요한 것만 몇 개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안 쓰는 메뉴, 아주 안 쓰는 메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메뉴들은 안 보여요. 그럴 때 그거를 여기서 끄집어내 놓고 쓰는 공간이에요. 여기다 끄집어내 놓고 쓰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여기 눌러보시면 열기 이거 필요해요. 열기 필요해. 매번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이거 하지 말고 얘 바로 열기 누르면 되잖아요. 열기가 없었을 때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기라는 걸 만들어 넣어 놓으니까 얘를 클릭하는 순간 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편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도 필요해요. 얘도 하나 그렇게 해놓지만. 필요 없으면 그때 가서 닫으시면, 이렇게 빠지면, 빠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피스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오피스 단추. 누르시면, 이 최근 문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이제 지난 기수 때 공부했던 자료들이니까, 저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요 밑에, 엑셀 옵션이라고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눌러보세요. 엑셀 옵션은 어디 있냐면 오피스 단추 누르시면 옵션 여기 있어요. 자, 요거 세 번째 거 체크돼 있어요?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 풀어지게끔 하세요. 풀어지게끔 안 보이게끔 이렇게 선택되지 말고 빠지게끔. 그 확인 누르시면 복이라는 메뉴에서 끝나요. 복이라는 메뉴에서 끝나요. 다시 오피스 단추 들어가서 엑셀 옵션에 가서 요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를 체크하면 그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라는 메뉴도 이제 하나 펼쳐져요. 없었던 메뉴가. 우리 커마리 2급 시험에는 개발 도구가 꼭 나오거든요. 꺼내놓고 쓰셔야 돼요. 지금은 안 할 거니까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빼라 이거지. 빼라. 빠졌죠. 그렇죠? 자, 문제는 엑셀 2010이나 2013이 문제야. 여기도 개발 도구 있잖아. 2013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얘는 옵션에 가면은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리본 사용자에 여기 개발 도구가 체크되어 있죠? 얘를 빼주면 돼요. 얘를 빼주면 돼. 그러면 여기 안 나타나요. 이거는 당장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차후에라도 제가 따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것이 이제 엑셀의 기본 화면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볼 겁니다. 네. 엑셀은 전자표 계산 프로그램이에요. 전자표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가로 세로 칸들이 보여요. 칸들 보이세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칸들을 영어로 셀이라 그래. 셀. C-E-L-L. 셀. 세포. 이런 셀마다 각각의 숫자, 글자,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고 워드 프로세스처럼 글꼴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꾸미는 거예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A와 1이 만나는 곳, 여기 A의 첫 번째 셀, A의 첫 번째 셀이라고 써있죠. 위에요. A1, A1 셀이라고 써있어요.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써보세요.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이제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키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는 왼손으로 쳐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글자를 막 입력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엔터를 치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뭐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뭐 긴 글자가 아니라 뭐 숫자 뭐 3을 입력해 보세요. 그럼 왼손으로 숫자 3을 쓰고 엔터 치면 되죠. 왼손으로 엔터 치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잡고 있고. 네, 그럼 편해요. 왜냐면 오른손으로 다 하면 왼손으로 섭섭하잖아요. 얘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 이 글자를 썼는데 요거 글자를 썼는데 얘를 여기 보시면 글꼴의 크기를 크게 해라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또 글꼴의 형태를 바꿔라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울여라, 뭐 밑줄 쳐라, 붉어져라, 글자 색깔을 빨갛게 해라, 색깔을 노랗게 칠해라,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너무 크게 해놓다 보니까 글자가 여러 칸에 걸쳐서 표해졌죠. 이제 제가 너비를 이렇게 조절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 A하고 B 경계선 보이세요? A하고 B 경계선, A하고 B 사이에 하나의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세로선이요. 거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보시면 착 벌어져요. 그래서 데이터를 막 썼는데 어떤 애는 데이터가 넓은 애가 있고 좁은 애가 있잖아요. 그럼 막 뒤죽박죽 섞이잖아요. 그럴 때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 제일 넓은 글자에 맞춰서 착 벌어집니다. 예. 자, 밑에다가는 또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밑에다가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306호거든요. 306이라고 써보세요. 306. 306이라고 써보셨어요? 뭐 오른손으로 쓰셔도 되고 왼손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썼는데 306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는 왼쪽으로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알아서. 그러면 이 세 개를 블럭을 잡으시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걸 눌러볼 겁니다. 가운데, 오른쪽, 왼쪽, 가운데 되죠. 그렇죠? 가운데 돼요. 그런데 가운데 맞춤되어 있는 애를 가운데 맞춤 한번 더 누르면 안 가운데가 돼요. 한글 2007에서는 가운데 정렬해 놓은 애를 가운데 정렬 한번 더 누르면 그냥 그대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엑셀은요, 가운데 맞춤 하는 애를 가운데 맞춤 버튼 한번 더 누르면 안 가운데에서 가운데가 빠져요.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빠지는데 이때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으로 알아서 다 흩어져요.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숫자네, 글자네 하고 알 수 있어요. 오른쪽에 가 있으면 숫자, 왼쪽에 가 있으면 이렇게. 자,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오늘이 4월 5일이죠? 그럼 4 빼기 5라고 써보세요. 4 빼기 5. 4 빼기 5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4, 5, 5이라고 나와요. 근데 2016년 4월 5일이잖아요. 사실은 16 빼기 4 빼기 5라고 써보세요. 연도까지 포함한 거예요. 엔터를 딱 치면 달리 보여요. 연도를 생략하고 월일만 넣어주면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말 형태로 뜨고요. 근데 얘를 클릭을 해보잖아요. 클릭을 해보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요 위를 보셔야 돼요. 위 수식 입력줄. 얘는 겉에 보이는 애예요. 겉으로 보이는 애고요. 얘는 겉으로 보이는 애고, 이 속에 실제 있는 애는 요 위에 있어. 수식 입력줄 여기에 나타나요. 근데 306은 그냥 겉으로 보이나 속에 있는 애나 똑같은 306인데
2016년 04-05라고 돼 있는 애는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똑같은데 4월 5일이라고 돼 있는 애는 속에서 보면 2016년 4월 5일로 돼 있고 겉으로는 그냥 04월 05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랑 뭐예요? 같은 애죠? 결국 같은 애잖아. 같은 애인데 어느 미용실 출신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야. 그러면 중부 미용실에 오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줄 알아야지. 파마 머리 쫙 해갖고 왔는데 스트레이트 쫙 풀 수도 있는 거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력을 잘해야 돼. 2016년 4월 5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쓰면 글자가 돼요. 날짜가 아니라. 얘를 띄어쓰기를 잘 맞춰갖고 쓰면은 날짜가 되는데 2016년 한 칸 띄고 04월 한 칸 띄고 5일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붙였었잖아. 이름은 글자가 되고 이걸 고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고치려면 이 셀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띄어쓰기를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엔터를 탁 치면 이제 날짜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동일한 애야. 왜? 저 수식 입력줄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똑같죠? 세 가지가 똑같이 생긴 애인데 모양새를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야, 엑셀은. 그리고 4월 6일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4월 6일이에요. 연도를 생략하고 4월 6일을 쓰면 뭐다? 그냥 올해 연도고. 자, 그러면 우리 작은 애가 2000년 3월 9일이거든요. 그때 앞에 연도를 써야지. 그냥 3월 9일이라고 쓰면 올해 3월 9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를 필요할 때는 2000년 3월 9일 이렇게 앞에 연도를 포함해 주는데 년, 월일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돼요. 슬래시로 년, 월일을 구분해도 되고 대시, 하이픈 이거로 빼기 기호를 가지고 년, 월을 구분해도 돼요. 근데 임진왜란 1592년 뭐 이렇게 잠깐만 조선 건국이 1392년인가요? 1592년이었나요? 1592년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딱 하지 마세요. 만약에 쉽게 1500년 1월 1일 그럼 이건 날짜가 아니에요. 글자야. 1500년 1월 1일은 엑셀이 못 알아들어요. 야, 그런 연도가 있니? 난 몰라. 이게. 그럼 엑셀은 언제부터 알아듣느냐? 1900년 1월 1일부터가 날짜예요. 꼭 외우셔야 돼. 1899년 12월 31일까지는 뭐야? 글자야, 글자. 날짜로 인식을 안 해요.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5 빼기 3이 얼마예요? 는하고 5 빼기 3 하면 이제 계산이 돼요. 그럼 2가 되죠. 그렇죠. 5 빼기 3이 얼마인지는 엑셀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기준점이 1이거든요. 1에서 5까지는 5만큼 떨어져 있고 3은 1에서 3까지니까 3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숫자의 기준점이 1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도 자 보세요. 이게 태어난 날이고 얘가 현재 날짜잖아요. 그럼 현재 날짜에서 태어난 날짜를 빼면 며칠 경과한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만난 지 100일 됐느니 뭐 300일 됐느니 뭐 그런 거 계산하잖아요. 날짜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주면 돼요. 그럼 날짜는 어떻게 뺄까? 사람은
오늘에서부터 만약 일주일 전 같으면 오늘, 어제, 그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손꼽아 보면 날짜가 나오는데 엑셀은 어떻게 하냐면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인식을 해요. 숫자 1로. 자, 한번 볼게요. 얘를 블럭 잡아서요. 저 위에 보시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표시 형식 그룹에. 보이세요?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얘도 찍어보세요. 찍혔어요, 이렇게? 얘는 1 맞네. 1900년 1월 1일. 자, 그러면 306도 써놨는데 306이라는 의미는 뭘까? 190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306번째 날짜, 이런 거예요. 그러면 36,000 이거는 뭐야? 36,594는 뭐야? 1900년 1월 1일을 1로 시작을 했을 때 36,594번째 날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와 날짜를 뺄셈을 하고 덧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니까 계산을 한다고 치지만 날짜는 숫자화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을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왼손 엄지는 컨트롤 키, 검지손가락은 숫자 1, 컨트롤 1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입니다. 자, 컨트롤 1 누르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뜰 거예요. 셀 서치. 컨트롤 1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셀 서치. 그래서 날짜에다 클릭하시고요. 날짜에다 클릭하시고 확인. 날짜에다 클릭하시고 시간에다 클릭하면 의미 없으니까 날짜에다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다시 날짜로 돌아올 겁니다. 그랬더니 1900년 11월 1일로 나왔네? 얘가 뭔데 아까? 306이었잖아. 그러니까 1900년 1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306번째 날짜가 1900년 11월 1일인가 봐요. 날짜 이렇게 계산해요. 날짜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얘들은 아까 뭐 4월 5일이라고 쓰고 뭐 04월 05일이라고 쓰고 다 똑같은 날짜죠 어차피. 이건 우리 작은 애 생일이고. 그러면 여러분 생년월일 있잖아요. 여러분 생년월일 여기다 딱 쓰고요. 쓰고 자,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자, 보세요. 는 하나 쓰세요. 그리고 오늘 날짜, 여기 오늘 날짜 있죠? 오늘 날짜 빼기 우리 작은 애 생일 이렇게 쓸 겁니다. 여러분이 뭐 자녀들의 생일을 여기다 쓰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엔터를 한번 탁 치면은요 이런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애가 뭐냐면 우리 애가 태어난 지 5871일째라고. 제가 강의 만 5일째, 뭐 6일째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만일째 됐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갖고 블로그에다 올려봤거든요. 그래서 만일이라고 검색을 해봤어. 블로그에다가. 그랬더니요. 뭐 내가 태어난 지 만일째 되는 날입니다. 뭐 이런 블로그 기사도 있고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태어난 지 만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날짜니까 여기다 여러분 생일 써주면 어떻게 돼요? 태어난 지 며칠째 되는지 여기 나오겠죠? 여기다가 여러분 생일 날짜를 써주시면, 생년월일 써주시면, 이건 오늘 날짜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날짜에서 태어난 날짜를 뺐잖아요. 그럼 태어난 날짜만 여러분이 바꿔보시면, 여러분이 태어난 지 며칠 되는지 있을 거란 말이야. 재밌어요. 이런 날짜도 계산해보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뭐 물건을 빌려갔는데 며칠날 반납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뭐 이런 거 책 대여점에서 며칠 빌려갔는데 며칠 반납하면 대여기간이 며칠 됐습니다. 뭐 연체료가 얼마입니다. 뭐 이런 거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네. 엑셀은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썼잖아요.
글자를 쓰고 색깔도 칠해보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글자를 작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건 뭐 어렵지는 않아요. 반갑습니다는 글자를 오른쪽 정렬하시오. 그럼 오른쪽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아래 한글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날짜 와서 날짜를 계산하고 뭐를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이런 공식들이 나오면 조금 머뭇머뭇할 수는 있어요. 연습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은 짜잔 신화공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신화공 앞표지에도 신화공이라고 나와 있죠. 신화공은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디는 이기적인 영진출판사는요 이기적인 이렇게 나와. 이렇게 기막힌 적중률 뭐 이렇게 나와요. 적중률은요 100%입니다. 왜? 나오는 거 또 나오고 문제 유형은 딱 정해져 있거든. 흔히 말로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들어도 오디오고 다 보여요 눈에. 저번에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요 컴퓨터 자격증 있잖아요. 컴퓨터 자격증. 민간 자격증 말고 국가 기술 자격증. 국가 기술 자격증이란 국가가 만든 거예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고 국가 기술 자격증. 이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국가 기술 자격증 중에 가장 많이 1년 동안 취득하는 자격증이 뭔가 봤더니 바로 커마리 2급입니다. 다른 옆에 가로치고 2주 만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 있고요. 누구라도 합격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놈의 기자를 만나면 그냥 머리채를 흔들어 버리고 싶은데 너 한번 2주 동안 공부해봐라. 이게 가능한가요? 예. 아직 2주는 더 걸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책만 2주 동안 보면 합격할 수 있겠지. 필기실기. 근데 바쁘잖아. 예. 그런데 우리 책이 제일 비싸요. 우리 책보다 좀 싼 게 1,000원 싼 게 영진 겁니다. 그 나머지 출판사는 다 싸요. 그리고 내용이 다 허접해요. 왜 얘가 비싸냐면요. 얘는 단체 수업, 학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는 안 해요. 절대로. 이 책으로. 첫째, 비싸다. 두 번째,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강사가 설명할 게 없어. 강사가 아무리 여기서 열을 내도 책에 다 있어. 설명이. 학생들이 뭐라 그래? 책에 있는 거 읽어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에 없는 거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니까 제가 이 책을 설명하는 건데 그만큼 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명 들으시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옵니다. 예. 자, 하나 더 넘겨보시면요. 뭐 신화공 독자 카페 이런 거 있어요. 그 서비스 하나에 보면 신화공.co.kr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회원 가입하시고요. 이 책을 등록하세요. 거기 책 등록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출판사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자료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자료실에 다 올려놓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 홈페이지 알려드렸는데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아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자격증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이 자격증 자료실에 오시면 이렇게 커마리 1급 문제, 2급 문제, 필기 기출 문제 해가지고 워드 문제까지 해가지고 필기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연도별로 쭉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2급이잖아요. 2급. 그럼 여기 들어가서 이거 딱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서 공부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여기에 답이 뭐냐? 그럼 뭐 이거 실제 시험에는 여기 있는 거 클릭은 안 되고요. 클릭은 안 되고 여기서 클릭을 해야 답이 인식이 돼요. OMR 답안지가 이번에 답은 뭐냐? 2번이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고
4번의 답은 뭐냐? 이게 뭐야? 4번이다. 5번의 답은 4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하면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종이 시험 보는 거라면 OMR 답안지에다 수성 사인펜을 쓰지만 상설 시험에는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봐요. 실제 이렇게 오른쪽에 OMR 답안지가 뜨고, 그래서 시험 다 보고 나면 40분 지나면 자동으로 화면이 정지가 되지만 중간에 나갈 사람은 화면 답안 제출하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렇게 보는 공부하는 것도 다 그대로 올려져 있으니까는요, 뭐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예, 자격시험 일정이라든지 교환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일이 있었죠? 그 교환이에요. 그리고 관련도 문제도 다 있고요. 이건 다 인쇄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ITQ라는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료들이 이렇게 다 있고요. 관련도 문제들 다 모아놨고요. 그리고 학습자료실에 가시면 무료 강좌, 여기도 있어요. 공부방에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무료 강좌로 업그레이드 하기라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엑셀 클릭하시면은 엑셀이 떠요.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플레이 누르시면, 예, 다음 눌러서 다음 누르시면 다음 화면, 여기 다음 누르시면 또 다음 화면 나오고요. 이제 스피커 틀어놓으면 소리 나옵니다. 엑셀이란 무엇일까요? 엑셀에 대해서 마스터하기 위해서 이건 국가가 만든 자료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국가가 만든 자료예요. 옛날 정보통신부 시절에 만들어 거를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이거를 링크를 걸어서 같이 쓰고 있어요.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가 여기서 또 몇 년 전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아온 거니까요. 보시면 돼요. 계산 작업 뭐가 있고, 무슨 작업이 있고, 무슨 작업이 있고, 여기 또 뭐 서식 지정 눌러보시면 서식 지정에 관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꼭 강의를 들어보셔야 엑셀을 좀 많이 익힐 수 있어요. 엑셀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파워포인트 활용하는 방법은 또 여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면 1급도 있어요. 1급. 근데 우리 뭐 2급 공부를 좀 하고 있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자료들을 넣어놨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첫째,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를 봅니다. 그렇죠. 예. 필기를 못 보면, 예, 필기 합격이 안 되면 실기 자체를 못 보니까 필기를 합격을 하셔야 돼요. 합격하시는데 여기 보면 뭐 채점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CD, 이 안에 CD 있잖아요. 이 CD를 뜯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채점 프로그램 뭐든지 다 나와요. 근데 귀찮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예제 파일만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여러분 쓰시면 되고, 본격적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공방에 있는 자료 아마도 한 5시 넘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2시부터 또 다른 수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3시간 수업 끝나고 나면 5시에 끝나면 그때 비로소 편집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셔봤자 공방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때 뭐 보시냐면 그냥 실기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필기 요약집 있잖아요.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전체로 쭉 훑어보세요. 오늘은 그렇게 하시고 저녁 드시고 나서 공방에 올라와 보시면 자료가 있을 테니까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쭉 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서도요. 스마트폰에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드렸었잖아요. 문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제일 끝에 제가 문자를 보내면 제일 끝머리에 이렇게 이정민 훈장하고 밑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그걸 터치해보면은 URL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상한 얼굴이 하나 있죠? 오른쪽에. 이게 1분 초상화로 유명하신 분이 제 얼굴을 초상화로 그려준 거예요. 제가 서울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할 때 서울시에서 단체로 서포터들 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 얼굴을 이따오로 그려놨어요. 근데 원그림이 뭐냐면요, 원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이 글을 보냈더니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똑같아 보여요? 우리 애가 보더니 똑같네 뭘.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좀 이쁘지게 그려주면 좋을 거야. 여기도 공방이 있어요. 여기도 공방이 있으니까 공방 누르셔가지고 여기서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가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세로로 보시면 안 그래도 화면이 작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부 잘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셔서 또 조금씩 더 배우고 나가시면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겁먹지 마시고요.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